예, 스튜디오에서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후 5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먼저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대통령 탄핵 제도를 둔 취지가 뭔지 좀 궁금한데요. 예, 헌법 65조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같은 고위직 행정부 공무원과 그다음에 네. 법관까지도 이제 탄핵 소추 대상자로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데요. 예. 그분들은 공통적으로 이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 의해서는 기소하거나 징계를 하기가 곤란한 분들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는 행위를 했는데, 예.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거를 바로잡을 것인가? 탄핵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탄핵 소추권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게 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탄핵에 대한 심판은 아무래도 사법부의 몫이니까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탄핵 사유는 헌법 65조 1항에 나와 있는데 네.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예.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그냥 기소해가지고 형사처벌을 하든지 그렇죠. 수사를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특히나 대통령의 경우에는 불소추 특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기 내에는 기소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더 말씀하신 탄핵으로 가는 방법이 책임을 묻기 위한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대통령 재직 중에는 임기 내에는 대통령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바로 탄핵 소추권입니다. 법적 책임을 물을 유일한 장치요. 그렇습니다. 예.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탄핵 사유는 헌법의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탄핵소추안을 보면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어떻게 위반한 걸로 보시는지 평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헌법 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그런 상황적 요건이 충족이 돼야 네.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러한 전시나 사변이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죠. 예. 굉장히 평화로운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계엄 발동의 상황적 요건에 맞지 않고요. 예. 그리고 같은 77조에 보면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해야 한다고 예.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국회 통과가 없었습니다. 예. 그거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확인해 준 바고요. 네. 그 이외에도 무엇보다도 77조 4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지, 국회의 권한에 관해서는 계엄사령관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장치가 바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이기 때문에 예. 국회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야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회에는 절대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데 이번에 계엄군을 투입을 했죠. 예. 그러니까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라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비상계엄이 발령됐다고 하더라도 예. 그거는 행정부의 권한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 해제 요구권이라는 게 마련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헌법에서 보장된 그 권한 자체를 행사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엄군을 네. 헬기를 동원해가지고 국회에 들어가게 했고 못 들어가게 가로막으니까 예.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고 총을 들고 무시무시하게 총을 들고 몰려다니고 예. 결국은 그 국방장관도 인정했습니다만 그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가 네. 바로 국회가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 계엄군을 투입해서 계엄군이 실제로 본회의장 가까이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한 것이 바로 그 자체가 국회에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도록 한 비상계엄 하에서도 그 헌법 77조 3항 위반인 것이고 네. 그게 법률적으로는 바로 형법상의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란죄는 조금 있다가 다시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러면 결정적인 탄핵 사유라고 본다고 하면 네. 이 부분이겠네요. 절차를 그렇습니다. 위반한 부분. 절차를 위반해서 국회 계엄군을 투입해서 네. 그 국회로 하여금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할 수 없게 만들어서 네. 이 계엄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하게 하려 한 것. 예. 그것이 저는 헌법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위헌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는데 헌법 위반은 방금 짚어주셨고요.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내란죄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내란죄는 어떤 때에 내란이라고 정의가 되는 걸까요? 국헌을 참전한 목적으로 폭동한 자. 폭동한 자. 예. 예. 가 내란이고요. 그런데 형법 스스로가 91조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 하나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권능 수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 그것을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라고 했고 네. 바로 국회라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의 권능 수행, 즉 계엄 해제 요구권 가결이라는 권능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 계엄군을 이제 투입하고 네.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와 유사하게 판례가 있습니다. 예. 1980년에 전두환 씨 등 그 신군부들이 5월 17일 날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나서 예. 국회에 군병력을 투입해서 국회가 계엄에 관해서 논의하도록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예. 그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법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 법원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만 분명히 그러한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서 국회의 권능 수행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특히 전두환 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한 것이죠. 예.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 예. 말씀하신 헌법기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 네. 예. 국회의원도 각각의 다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하나하나도 다 헌법기관이고 예. 국회 전체도 헌법기관입니다. 네. 그럼 국회의원이 해제 요구권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걸 경찰에 의해서 막게 한다든지 네. 하는 것 자체도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그렇습니다. 그런 법률 위반인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 게 있을까요? 네. 내란죄 말고도 형법에 보면 직권남용죄가 있죠. 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직권남용죄로 처벌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이 그 직권을 남용해서 자 계엄군 다 뭐 특수전 사령부 소속이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군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계엄군으로 위헌위법하게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 권능 수행을 못하게 하는 게 군인으로서의 의무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직권남용죄도 위반한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계엄법 11조 1항에 보면 예.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전 1시 1분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4시 넘어서 그러니까 3시간여 동안 이 계엄 해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지체 없이 해제를 한 건 아니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 예.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국민들은 잠도 못 자고 불안에 떨어야 했다는 그렇죠. 것이죠. 예. 저는 그래서 이 죄책도 굉장히 가볍지 않은 죄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체 없이라고 되어 있는데 3시간 동안 해제하지 않아서 해제를 선포하지 않아서 예. 국민들이 그 새벽 시간에 불안에 떨게 했다. 이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가결이 된다면 그럼 헌법재판소에 이제 탄핵소추안이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이 탄핵을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6명으로 지금 돼 있단 말이죠. 3명이 공석이라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보면 예.
탄핵 심판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행사하는 모든 심판 유형에 있어서 의사정족수, 그러니까 심리를 하려면은 네. 그 7명 이상이 이제 심리를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위헌이다 혹은 탄핵이다 이런 결정을 하려면 결적 정의족수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 6인 이상의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탄핵의 경우는 탄핵에 찬성해야 네.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어서 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예. 이제 탄핵 소추당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9분 중에 3분의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임기 만료로 퇴임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곧 퇴임하면 이제 6명의 헌법재판관이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7명에 한 명이 모자라니까 자신의 그 탄핵 소추 사건에 대해서 이제 심리조차도 시작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7명이 안 되고 6명이니까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7명 이상이 있어야 심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그러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해서 그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그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예. 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충원되기 이전에는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서 이제 그 6명으로도 그런 사건에 대한 심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충원되지 않고 하게 되면 이제 심리는 가능합니다. 심리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공개 변론을 연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증인 신문이나. 심리는 가능합니다만 예. 저는 의결은 못 한다고 봐요. 7명이 돼야 가결이 되는 거니까요. 아니요. 예. 헌법에서 예. 헌법 113조 1항에서 네. 그러니까 탄핵의 경우 이제 파면을 하는 인용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이 이제 찬성해야 되는데요. 예. 지금 6명의 재판관들이 심리는 할 수 있는데 네. 만약에 탄핵에 관해서 결정까지 한다? 만약에 그러면 6명 중에 만장일치로 이 탄핵에 찬성을 해야 탄핵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헌법 113조 1항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된다고 규정한 원래의 취지는 9명 중에 6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3분의 2. 3분의 2라는 비율이 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6명으로 지금 결정까지 하게 되면 이거 만장일치라야 탄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도 그런 위헌 부담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네. 따라서 이제 국회가 지금 국회 선출목이니까요. 어차피 예, 예. 3명이 그쵸. 빨리 이 후임 재판관들을 그 선출을 해서 9명으로 충원된 이후에 헌재의 심리가 속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권 2명, 여권 1명 지금 뭐 물망에 오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얘기도 나오고요. 근데 일단은 6명이서 심리를 하다가 중간에 충원한다. 이런 계획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가능한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가능은 한데요. 예.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빨리 서둘러 가지고 헌법재판관 3명 만약에 이번에 탄핵 소추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네. 그러면 9명의 완전체를 만들어서 심리 시작부터 9명이 하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뭐 시간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돌아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인용까지 91일이 걸렸다고 하고요. 네. 예. 그 기간 동안은 어쨌든 간에 직무대행 체제라든지 전국이 이렇게 안정적이진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될 텐데 물론 180일이라는 기간은 있지만 네. 빠르게 결정될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3명의 공석을 채우고 심리를 진행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조금 뒤로 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실까요? 좀 어렵긴 하겠지만. 예, 탄핵 사건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모든 사건에서 네. 심리기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법 38조는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180일, 즉 6개월. 그렇죠. 반년 안에는 사건을 끝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 사건도 거기에 포함되는데 네. 과거에
탄핵 사건, 특히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는 지금 일국의 대통령이 지금 권한 행사가 정지돼 가지고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도 특별히 집중 심리를 합니다. 그리고 인력이라든지 예. 모든 자원들을 이 대통령 탄핵 사건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사건을 집중 심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63일이 걸렸어요. 사건 접수로부터 선고까지. 예.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91일이 걸렸습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에는 기각됐고 예.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인용이 됐죠. 물론 결정의 결론은 전혀 반대입니다만 네. 하여튼 결론이 어떻게 났건 그렇게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예.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번에도 헌법재판소가 이제 만약에 탄핵 소추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 소추위원, 네. 소추위원은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이 소추 의결서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사건을 접수하면 그때부터 헌법재판소의 시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됩니다. 네. 그러면 그에 대비해서 지금 많은 헌법재판소의 연구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 사건에만 전담시키기 위해서 지금 따로 비상팀을 꾸렸다고 저는 꾸릴 거라고 듣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짧으면 2달, 네. 길어도 3달 안에는 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낼 거라고 보고 또 내야 합니다. 예.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전국이 불안한 상태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네. 자,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내란죄를 적용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불소추 특권의 예외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특권으로서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상 소추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예. 그런데 요행이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84조에서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는 그러한 일종의 예외 조항이 있는 거죠. 딱 2가지만 예외인 그렇습니다. 건가요? 내란이나 외환의 죄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지금 대통령의 이 위헌적, 위법적인 이러한 계엄 선포라든지 혹은 그 후에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서 국회에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든지 네. 이런 것이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심지어 재직 중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내란죄에 해당하면은 수사하고 또 필요하면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 구속 등 강제 수사도 할 수 있고 예. 또 기소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형사 재판을 통해서 형사 처벌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 임기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도 어쨌든 수사는 계속 지금 벌써 국수본에 만들어졌고 수사는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 체포되고 기소되는 경우도 만들어질 수는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하고 형사상 수사, 네. 그다음에 기소, 형사 재판이 열린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뭐 이름이나 직책을 제가 명시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함께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특히 내란죄에 대해서 예. 중점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란과 관련한 형법 87조에 보면요. 이 경우를 세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우두머리, 그러니까 내란 수괴라고 하는 거죠.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예요. 유기징역 등도 없어요. 예. 사형이나 무기. 굉장히 중형이네요. 예, 굉장히 중형이고요. 2호는 이제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도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네. 그다음에 3호가 그 밖에 부하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그것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예. 그런데 단순히 참여한 자.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만약에 처벌이 된다면 1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내란 수괴인 것이죠.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심지어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특수전 사령부 네. 소속의 군인들, 그다음에 수방사 소속의 군인들 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직접 또 전화해서 일일이 전화로 물어봤다고. 챙겼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수사 지휘부 상황실에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예. 직접적인 어떤 지시를 내린 거죠.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서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두머리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그 이외에 지금 군부대를 움직인 그러한 지휘관들, 네. 거기는 뭐 수방사 사령관이라든지 특수전 사령관이라든지 또 이렇게 그분들을 또 지휘한 네.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또 그분들보다는 지위가 낮지만 그 병력의 이동과 관련해서 지휘 라인에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저는 2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상관들의 지시에 따라서 국회 계엄군으로 투입된 그러한 군인들은 저는 부하 수행해서 단순히 폭동에 관여만 네. 한 자로 돼서 바로 세 번째에 해당해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전사령관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지시를 했다. 그래서 부하들에겐 책임이 없어야 한다.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한 것 같고요.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네. 부하들이 책임을 안 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법에는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네. 부하 수행한 사람도요.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참석자들, 이들도 내란죄의 공범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네. 공범, 적어도 방조범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헌법이 이제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유일한 그 견제 장치로 뭘 뒀냐면 정부 내의 견제 장치로요.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통과하게 했습니다. 예. 계엄의 선포 전에, 선포 전에는 또 계엄의 해제 전에도요. 절차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어떤 국법상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 네.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 그걸 못하게 하게 견제하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지금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대통령이 그러한 위법한 계엄 선포를 하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말렸어야죠. 물론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입니다. 즉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의원내각제의 내각회의만 의결기관입니다. 의원내각제의 내각회의에서는 어떤 국무위원들이 의결을 하면 그것이 수상을 구속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 국무회의는 자문기관,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그 국무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대통령이 거의 법적으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그 국무회의 회의석상에서 그 중요한 계엄 선포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데서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다든지 예, 아니면 뭐 소극적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저는 어떤 내란죄와 관련해서 공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 네. 않느냐, 적어도 방조범은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예. 그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러한 그 내란 모의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냥 국무회의에 가보니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거에 대해서 뭐 반대하지 못한 거를 그걸 또 내란죄 공범이다 또 방조범이다 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네, 국무위원회에게 헌법이 부여한 사명 네. 이 바로 의무. 그것입니다. 예, 예. 적극적으로 위헌위법적인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통해서 막으려고 노력은 했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방조라는 것 자체가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위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포함을 하는 거니까요. 간접적으로 도움을 줘도 방조범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한독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긴급 회동을 가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1시간 20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긴급 회동을 가졌는데 1시간 20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오전에 있었던 대국민 담화에서 어쨌든 전국의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쨌든 당과 함께하는 이걸 받아들이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무총리 체제로 가는 것, 당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여러분께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긴급 회동을 가졌고 1시간 20분 만에 종료가 됐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내란죄를 보면 미수범까지 처벌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미수만 되더라도 처벌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를 곧바로 수용했기 때문에 국회 무력화는 아니다. 그래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법적 미수범을 거론을 하기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틀린 주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란죄의 구성 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고요. 이때 폭동이란 말이 중요한데요. 네, 폭동이라는 것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폭동이 네. 언제 완성이 되느냐. 폭행, 협박으로 인해서 한 지방의 평온이 해체질 정도에 이르면 네, 그 폭행, 협박, 즉 폭동이 기수가 됩니다. 즉 완성이 되는 완성이 겁니다. 됐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내란죄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엄군을 지금 핵을 띄웠잖아요. 예. 투입하기 위해서. 핵이 소리 듣고 그 국회 인근에 그 밤잠을 설친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지방의 평온을 해친 건 맞죠. 예, 그러니까 핵헬기를 띄우고 계엄군이 국회 내에 진입하고 이때부터 이미 이 내란죄의 폭동은 완성이 된 것입니다. 참 그 지방의 평온을 평온을 해야 해야 하는 것. 네, 그럼 그 지방의 범위에 대해서는 딱히 뭐 판례라든지 그 이런 게 나온 건 지방이라는 게 없죠. 무슨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지역을 말하는 거죠. 인근, 주변 뭐 이런 그렇습니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적어도 지금 예. 여의도의 주민분들은 헬기 뜨는 소리 듣고 평온을 깼잖아요. 예, 그러니까 잠에서 깨셨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예. 알겠습니다. 뭐 미수도 아니고 기수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예. 만약에 이게 내란죄 뭐 형사 처벌 그러니까 법률 위반을 통해서 형사 처벌을 위한 수사 같은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네. 홍장원 국정원 1차장, 네. 국정원 1차장이 국회의장이나 여야 대표 등을 체포하라 이런 명령이 있었다고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예, 국회에 와서 얘기를 한 내용인데요. 네. 이런 부분은 수사나 재판에 있어서 어떤 정도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증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중요한 증언일까?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란죄는 저는 이미 성립했다고 봅니다. 계엄군을 헬기 태워서 네, 국회에 투입하고 그것도 목적을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즉 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가결을 막기 위해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내란죄는 기수예요. 내란죄는 이미 성립했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야당 대표 또 국회의장뿐만이 아니라 여당 대표와 그리고 그 이외에도 많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체포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네, 국회라는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권능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서 더더욱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내란죄는 이미 그게 없어도 성립하는데 네. 만약에 그러한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 여야당 대표 등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체포를 지시했다는 것은 그것은 그 내란죄에 있어서 양형에 저는 고려될 요소라고 봅니다. 네. 이따가 또 말씀을 여쭐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얘기를 여기서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헌법을 지금까지 연구해 오시고 공부해 오신 헌법학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좀 소회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평생을 헌법을 연구했고요. 정말 이번에 헌법의 근간이 흔들릴 뻔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헌법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헌법 연구자들도 저는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언론에 나와서 얼마나 이번에 이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포가 헌법이라든지 혹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라든지 혹은 국민들한테 큰 해를 끼칠 수 있었던가를 제가 법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모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네, 네. 자리는 뜨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강대학교 임지봉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707이